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경기 침체의 걱정이 증시를 뒤덮은 한 주였죠. 그래서 먼저 연준의 결정부터 살펴보면은 자이언트 스텝 75bp를 한 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큰 무브를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25bp, 50bp, 75bp 이런 식으로 25bp 단위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조절을 하는데 25bp를 올리는 거를 베이비 스텝이라 그러고 50bp 올리는 걸 빅 스텝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로 직전 FOMC에서는 빅 스텝 50bp를 밟았었고 이번에도 빅 스텝을 밟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주초부터 굉장히 빠르게 더 빠른 금리 인상론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고점을 뚫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를 더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 걱정이 퍼졌었고 그 때문에 한 주간 증시가 계속 주초부터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기준금리가 미국에서는 1.5%에서 1.75% 사이, 이 미국 기준금리의 경우에는 항상 이 레인지로 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제로금리라고 부르는 팬데믹 때 제로금리 사태 때도 사실은 정확히는 0%에서 0.25% 사이의 이 범위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연준이 발표를 했던 거를 우리는 이제 제로금리라고 부르고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면서 다음 FOMC에서도 75bp나 50bp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거는 75bp 인상이 이례적이긴 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최악의 최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희망을 좀 심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발표된 연준의 덧플롯을 보시면은 이 덧플롯이라는 거는 연준 위원들 대상의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적정 기준금리가 시점별로 얼마여야 되냐라고 이제 각자의 생각을 밝히는 설문조사인데 이 점 하나하나가 각 위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값을 냈을 때 2022년 말 올해 말 기준으로는 이제 3.4%가 연준 기준금리 중간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2023년 말에는 3.8%가 중간값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점도표, 이 덧플롯이라는 게 매 3월마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공개가 됐고 6월 달에 이번에 공개가 된 건데 직전에는 1.9%, 올해 말에 1.9% 가야 된다고 전망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4% 가야 된다는 걸로 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 목표치가. 이런 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파월과 월가의 의견 대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 조절이 가능하다, 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월가 인사들은 경기 침체는 그냥 기정사실이다, 올 거다라고 각오를 하고 초반에 더 화끈하게 뭐 100bp 이상씩 한꺼번에 팍팍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근데 사실 파월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 전까지만 해도 이 100bp 이상씩 한 번에 올리라는 게 이게 엄청난 주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되게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월가 인사들이 주장해온 대로 흘러가는 추세고, 참고로 이 제프리 곤들라우라고 해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새로운 세대의 채권왕이라 부르는 사람이 연준 파월은 목표를 말할 게 아니라 계획을 알려달라, 빠르게 움직이겠다라는 건 계획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그냥 목표치일 뿐이지 정확히 플랜을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한다라고 연준을 계속 까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은 경제 지표도 일단은 이번 주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둔화가 되고 있죠. 뭐 집값 상승률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금리 인상과 함께 이제 모기지 금리가 6%를 막 뚫는 경우도 발생을 하면서 이 집값에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연준이 직접 컨트롤 가능한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 중에 몇 안 되는 지표가 이 집값이고, 이 외에 다른 지표들은 연준의 손을 벗어난 것들이 많아서 조절하기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마이너스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2.6이었던 게 마이너스 3.3이 됐는데 이게 0보다 작으면은 제조업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단체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번 주에만 미국, 영국, 스위스, 대만, 브라질, 헝가리 다들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5회 연속 올렸죠. 25bp 인상을 했고, 스위스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긴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 국가인데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 0.25로 한 번에 50bp를 깜짝 인상하는 빠른 긴축을 보여줬고요. 유럽에서는 ECB 긴급회의를 해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빠르면 7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이 되게 빠른 긴축을 시작하는 분위기에다가, 그러면서 동시에 유럽 내 뭐 독일처럼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경제가 약한 이런 이태리 같은 국가들에 대해 지원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글로벌 긴축 태세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나라는 일본이죠. 그래서 완화 정책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돈을 얼마를 쏟아붓든 금리가 오르지 않게 막고 경기 부양을 계속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 가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태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에 기준금리 발표를 다시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가 1.75예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보시면은 미리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놨어요. 이제 금리를 미리 인상을 해놔야 나중에 연준이 올리더라도 그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서 자본 유출 걱정을 줄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다 보면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하게 한국 가서 금리도 낮은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그냥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빨리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너무 빨리 쫓아오니까 한국도 빅스텝을 밟을 수 있는
있는 거 아니냐, 한 번에 50bp 인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커지고 있고, 이창용 신임 총재도, 한국은행 신임 총재도 빅스텝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월가 인사들 말대로 경기 침체가 일단 온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세게 그리고 얼마나 길게 올 건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일단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어요, 이번 주에. 고점 대비 20% 넘게 빠진 상황을 뜻하는 용어고, 이게 실제로 그래서 절대치만 놓고 보면은 너무 높은 상황에서 20%를 빠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세가 20% 넘게 꺾이는 추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장기 하락장이 지속될 수도 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베어마켓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크주 위주이기 때문에 3월부터 이미 진작에 베어마켓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S&P가 20%대 초중반 빠졌다고 지금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2020년 3월달 이 팬데믹 초입에는 마이너스 34%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P 500에 녹아있는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85%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미국 C레벨 경영진들 750명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을 때 향후 12에서 18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60% 이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작년 말만 해도 22%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다들 엄청나게 이제 긴축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레이오프들도 하고 있죠. 해고들도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약세장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중에 하나라서 특히 더 비관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경기 침체 확률이 예전에는 30%였는데 지금은 50% 정도 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지표들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나라는 이제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숫자들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 금리와 2년 금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인데, 정상적인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은 요 금리보다 요 금리가 높아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이제 낮아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 근데 뭐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아니고 그런 지표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식으로 미친 인플레와 베어마켓이 같이 왔던 직전 사례 80년대 초를 보시면은, 그때는 하락장이 20개월 넘게 지속이 됐었습니다. 2022년은 참고로 6개월밖에 아직 안 된 상태니까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쨌든 개미들은 지금 주식을 던지고 떠나는 중이고,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개별 주식에 개미들이 추가로 쌓았던 포지션, 전체 포지션 말고 추가로 늘어났던 포지션의 4분의 1에서 절반까지가 이제 이미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뭘 사야 되냐라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물어봤는데, 현금, 미국 달러, 원자재, 헬스케어, 고퀄 가치주를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단의 이제 원흉 1순위로 불리는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미국에서는 에너지 회사들에 대해서 이 횡재세 도입을 진지하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원에서 법안을 준비를 중인데, 연매출 1조 이상 나오는 회사들 중에 마진 10%가 넘는 부분, 10%까지는 신경 안 쓰고 그거 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세금을 21%를 걷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뭐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지하게 도입 준비를 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달라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수요는 어디에나 있고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천연가스가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게 많이 막히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양이 이제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 관련돼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 수출하는 항구에 화재가 나니까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겠죠. 그럼 천연가스가 미국에 머물게 되고 유럽은 더 부족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내려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지역이냐,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석유 확보를 위해서도 이제 정치 싸움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석유를 더 많이 전 세계적으로 늘려줘야, 생산을 늘려줘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란에서 늘리려고 처음에는 이란 핵 협상을 다시 뭐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진전이 없고, 오히려 이란에 제재를 부과하는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나올 구멍이 없어졌고, 그러면은 또 다른 중동 국가에 찾아야 되는데, 중동 국가에 대표적으로 뭐 사우디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하냐 마냐, 빈살만이 바이든을 만나주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차피 안 좋은 얘기 하는 김에 계속 안 좋은 얘기로 그냥 해보자면은, 암호화폐 겨울은 정말로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왔는지 아니면 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주말 기준으로는 2만 불도 깨졌다 그러고, 그래서 2020년 12월 이후 최저가를 계속 찍고 내려가고 있고, 암호화폐 전체 시총도 3분의 1 이하로, 작년 11월에 찍었던 고점에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상황이고, 관련 주식들도 다 같이 이제 박살이 나고 있죠.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감원을 하면서 CEO가 트위터에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고, JP모건에서도 요 목표가를 크게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몰빵한 회사로 제일 유명한 마이크로스트래터지, 원래 본업은 뭐 B2B 사스 컴퍼니인데, 그 B2B 데이터 애널리틱스 이 플랫폼보다도 회사의 모든 돈 진짜 빚까지 내가지고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좋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이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 보니까 이제 마진콜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21,000불부터는 이제 담보를 더 채워 넣어야 되는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2만 불도 깨지고 내려오고 있어서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세일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일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다 팔아서 그거를 청산시켜서 갚는 게 아니라 회사의 다른 자산들로 일단 담보로 박아놓겠다,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좀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장이 계속되면은 정말로 이 회사 하나가 정말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마진콜 걱정은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말고도 전 세계적 증시에서도 걱정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담보 부족 증권 계좌가 6배로 늘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반대 매매, 비투 했던 게 가격이 빠지면서 이제 자동 청산돼서 증권사에서 그냥 돈을 뺏어가 버리는 거, 손실나기 전에. 뭐 그런 식으로 이 담보 부족 증권 계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하락장에서 더 빠른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안 좋은 트리거가 되다 보니까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소식들을 보면은 테슬라는 이제 북미에서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어요. 사실 근데 이 가격 인상폭 자체가 유가가 오른 걸 생각을 하면은 테슬라 1년만 타도 본전을 뽑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판매 감소 우려에 주가는 내려갔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람들은 그냥 일단 팔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간에 뭔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은 팔고 도망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것 같고, 어도비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았는데 매출 전망 깎으면서 이제 다운이 됐고, 한편 이제 중국 내 규제는 점점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이건 되게 다행인 부분이고요. 은행권 대상으로 중국에서 작년 10월부터 이제 부패 방지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 뭐 때려잡기 조사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엔트그룹, 이 중국 빅테크 규제를 불러왔던 시발점이 됐던 이 엔트그룹의 금융 지주회사 신청에 대해서도 중국 인민은행에서 승인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뭐 지주회사 신청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엔트그룹이 이제 정부의 말을 들어가지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멈춰있던 IPO도 그러면은 이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안 좋은 소식밖에 못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